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최소 4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화재 경보 등급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조 상황과 함께 향후 수사 향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홍콩 화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좀 상황을 짚어주신다면요. 정말 큰 사고,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실종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해당 화재는요, 홍콩의 이 주거용, 이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40년이 좀 넘은 노후된 단지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이 해당 아파트가 1년여가량 이 외벽 보수 작업 중이어서 이 고층 작업을 위해서 이 대나무 비계라고 해서 작업자들이 발판으로 쓸 수 있는 그 외부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이 발판들이 대나무여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물망 같은 부분도 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처져 있었고 그물망과 이 대나무가 마치 불쏘시개처럼 작용을 해서 정말 삽시간에 이 아파트로 불길이 번지게 된 겁니다. 노령층 거주자도 많아서 추가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낮잠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많은 입주민들이 너무나도 삽시간에 불이 번진 점, 고층이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제때 대피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목격자들은 외벽에 설치된 그 대나무 비계, 그 건축 공사할 때 설치하는 구조물이죠. 이 비계랑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화면처럼 대형 불기둥이 치솟았다고 전했는데 일단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업체 책임자 3명을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들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1차적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관리자들의 과실이 개입이 되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건설사 이사 2명, 엔지니어 1명을 일단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일단 이 최초의 발화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 이 과실로 인해서 실화, 불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30년간 홍콩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화재라는 그런 참사의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 아마도 일단 가장 현재 급선무인 것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 그리고 안전한 대피, 완벽한 화재 진화가 급선무이지만 그 이후에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화재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수사 구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홍콩 당국은 어떤 과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궁금한데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은 한국과 홍콩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하게 이 관련자들을 체포한 건 일정 부분 과실의 부분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워낙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 긴급 체포가 단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후의 수사 과정은 일단 이 화재 원인, 이 발화 지점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데 좀 초점을 맞추리라고 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노후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문제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지금 외부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관리 차원의 과실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런 원인들과 더해져서 애초에 다른 어떤 과실이 개입이 되어서 최초의 불꽃이 발생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리라 봅니다. 네, 처음 불이 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이 대나무 비계. 저도 이제 홍콩에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것이 왜 건물 옆에 다 대나무가 서 있지? 라는 부분이 놀랐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건축할 때 임시 발판으로 사용을 되던 거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외벽 공사를 할 때는 발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요, 특히 중국 본토도 이미 이런 대나무 비계, 나무로 된 걸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금속, 철제로 다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지점은 홍콩에서도 이 대나무 비계가 일종의 어떤 홍콩의 특색 있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안정성 부분이 지적되면서 올해 초에 적어도 국가에서 단행하는 공사에는 이런 대나무 비계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의견도 이미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 이 대나무 비계가 불길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불기둥처럼 연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기둥을 타고 삽시간의 화재가 번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 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옆 동까지로 바로 또 연결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철근으로 된 이런 비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나무라는 것의 특성상 이 안도 비어 있고 그렇다 보니 너무나도 화재에 취약했다. 가연성 소재였기 때문에 화재를 키웠고 또 그물망도 얼기설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물망과 이 대나무 비계 때문에 손 쓸 수가 없이 너무나도 빠르게 화재가 번졌다라는 그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제때 대피가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를 많이 줄였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화재 당시에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는 일부 주민들의 증언도 있고 또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제 주민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면 적어도 빠르게 경보가 이루어져서 계단을 통해서라도 고층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들도 빠른 대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또 일부 층에 한정된 것인지 이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경보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매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이런 걸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설치해 두는 건 이런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한 번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작동을 설치를 해두는 건데 이번에도 어떤 연유에서인가 제대로 이 경보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충분히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피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이렇게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정말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지어 소방서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 바로 인근에 소방서가 있었는데 초기 대응이 늦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길이 워낙 거센 상황이었고 빠르게 번졌기 때문에 소방 당국도 이 건물의 내부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내부가 이미 불길로 다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렇게 되기 전에 뭔가 빠른 초기 대응은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지금 보시면 대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불길로 건물이 가득 차서요. 계단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든 시민들의 대피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저렇게 되기까지 골든타임, 진압의 골든타임을 가까이에 소방서가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홍콩에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이 불로 인한 우리나라 한국인의 피해는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밝히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또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워낙 많은 실종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지금 뭐 우리 국민, 뭐 홍콩 국민 뭐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실종자들에 대한 빠른 수색이 좀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콩 당국이 어제 오후 6시 20분쯤에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을 하고 이게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화재에 대해서 위로를 표명하고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요. 정말 큰 화재였습니다. 지금 여전히 고층 빌딩이었고 워낙 많은 입주민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집계되는 피해보다 피해 상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최악의 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실 이 사건을 전하기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시진핑 국가 주석도 당부를 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한 상황이고 현재도 이제 완벽한 진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방 당국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홍콩 언론들이 이번 화재가 1996년 갈레이 빌딩에서 41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이후에 3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는데 그때 30년 전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이미 40여 명이 예. 넘었고요. 실종자가 200명이 훌쩍 넘는 3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매우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홍콩 당국이 지금 열흘 정도 이제 의회 선거가 남아 있었는데 이런 선거 일정 같은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최고 경보가 이전에 내려졌던 2008년도에 예.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에서도 이 최고 경보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갈레이 빌딩 화재도 이제 41명의 사망자를 내서 굉장히 큰 참사였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번 화재가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해당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것이 119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119로 다급하게 신고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있었고요. 출동을 해서 이 구급 대원들이 긴급하게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이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 아이를 살펴보니까 학대가 의심된다라는 소견이 있었고요. 이에 교사 끝에 경찰에서는 이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한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곧바로 이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고요.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 적용을 한 혐의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입니다. 참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죄인데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일반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참 참담한 사고입니다. 이 사건은 16개월 여아가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인데 아동 살인, 그러니까 아동 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정인이 사건 이후로 이 아동 학대 살해 혐의가 어찌 보자면 법정형을 일반 살인죄보다도 높게 일반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이 아동 학대 살인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동이 학대 끝에 이 학대라는 것 자체가 살인의 고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아서 높은 법정형 그리고 비난의 정도가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이 가능한 이제 그런 형량이라고 평가됩니다. 예. 네. 일단 16개월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파견됐다라고 1차 소견을 전달했거든요. 외상성 쇼크라면 어떤 건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외상성 쇼크가 16개월 영아에게 왔다라는 것 자체가 참 비극적인데요.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폭행의 흔적, 외상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상 때문에, 폭행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좀 풀어볼 수 있는데 일찍 1차 소견 결과이긴 하지만 이 사망의 원인 자체가 어떤 상처에 의해서 폭행에 의한 것임을 좀 드러내주는 일단 1차 소견이다, 결론이다 평가가 됩니다. 예, 이 외상성 쇼크, 친모와 계부는 일단 이 영아의 상처가 자신들의 학대가 아니라 반려견 때문에 생긴 상처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하기 전부터 이 멍과 상흔, 상처가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처들을 봤을 때 반복적인 학대 정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16개월 영아에게 몸에 상처가 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지금 핑계대고 있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반려견도 영아의 몸에 상처가 되는 걸 막을 의무가 그렇죠. 당연히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정확하게 이 사인에 대한 분석을 하면 이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는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 폭행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고요. 반려견에 의한 외상이다. 반려견이 상처를 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에 의해서 난 상처인지 지속적인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국가수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반려견에 의해 긁힌 상처는 이 상처의 모양 같은 부분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CCBB는 충분히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게 병원인데 병원 측의 의학적 소견은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나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아이의 상태를 진료했던 의사들은 그 외상의 흔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이것이 과연 외부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처의 모양이라던가 멍 부위, 멍 위치, 그 상처가 아문 정도 같은 부분들을 지금 의사들이 1차적인 소견을 통해서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된다, 학대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친모는 현재 이제 임신 8개월, 이 사망한 영아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고, 이 현재는 사실혼 관계 계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임신 상태인 경우에 불구속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지금 친모와 계부로 알려진 사실혼 관계의 이 남성 배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친모가 임신 8개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상태가 뭐 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구속이 필요한가 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그 부분이 둔점이 되고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가가 기준으로 되는데 일단 현재 검찰 측에서는 수사기관 측에서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면적으로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만약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이 증거들을 보자면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서 임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초코파이 절도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피해금이 1,050원인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을 판결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관심이 모아졌던 건요. 그러니까 절도의 가액 그 액수가 과자 2개, 1,000원이 조금 넘는 1,05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뭐 장발장과 비유가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금이 1,050원인데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벌금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자면요. 사무실에서 이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이 협력업체 직원이 1,050원어치 과자, 그러니까 이제 비닐 포장된 과자 2개를 먹었는데 꼭 집어서 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 사람에 대해서만 절도죄로 회사 측에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벌금 5만 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자면은 큰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1,050원이라는 어쨌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 5만 원이 내려졌다는 건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과라는 것, 뭐 빨간 줄을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벌금 5만 원 역시도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 않냐라는 비판이 일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이제 이런 부분들 비판의 여지가 좀 받아들여졌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만 원이라도 절도죄를 인정한다라는 거에서 무죄로 바뀐 데에는 좀 어떠한 변화가 있었겠죠. 이 재판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봤을까요? 일단 1심 판단과 항소심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느냐 부분을 전혀 다르게 봤다는 점입니다. 이제 1심에서는 사실 좀 제한된 증거들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 과자를 먹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은 원래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이 과자를 먹은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보자면 그 가액이 적어도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이 근로자들의 증언들이 좀 있었는데 본인들도 이 과자를 꺼내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진술들이 추가로 항소심에서는 정해지면서요.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과자였다면 이것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먹어도 되는 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결국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관행적으로 먹었던 과자를 먹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 남성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했고 이제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건데 선고 유예는 선고를 좀 미뤄달라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왜 선고 유예를 구형했을까요? 지난달 검찰 시민위원회도 열렸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워낙 과도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검찰 시민위원회가 열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 네.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또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선고 유예가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고 유예는요. 결론만 놓고 보자면 무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선고 유예는 일단 유죄는 맞지만 선고를 잠시 미룬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면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선고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 유예 자체는 유죄로 판단될 만한 법리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재판까지 가서 또 형량을 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아서 네. 선고 유예를 내린다고 하면 지금 당장의 효과는 무죄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엄연히 유죄라는 부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검찰에선 선고 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받았던 그 비판들은 일부 수용을 한 상황이었고요. 법리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어쨌든 절도의 구성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선고 유예를 구형했지만 이제 재판부에서는 유죄라고 볼 수 없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더 방점이 찍혀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네, 이 사건이 또 이제 주목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절도했다고 처음에 이제 혐의를 받았던 그 사람이 직업이 좀 특수한 경비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비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액의 절도라도 유죄가 받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법으로 돼 있으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도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경비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경비업법에 보면은 경비업에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에 그러니까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면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취업 제한 조항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 작은 금액으로 절도가 인정이 돼도 어쨌든 그것이 만약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이 소액절도 사건이 직업 상실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구조가 과도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보자면 내가 절도한 그 가액, 그 절도한 대상이 얼마짜리인가. 그러니까 비싼 거를 절도하면은 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일단 비싼 거든 아니면 그 가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내가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절도했다면 절도 자체가 성립하면 또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면 일부 법 규정의 개정 같은 부분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비업을 맡기려면
그런 불안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법안이 또 만들어진 건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도한 제한은 되지 않지만 이 입법의 취지는 타당하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논의가 될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당연히 어떤 절도의 전과가 있으면 이런 직업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사건은 그 절도 가액이 1,050원이었고 벌금 5만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까지 직업을 제한하는 거로 연결된다면 이때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좀 세분화할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사실 이런 비판에 앞서서 애초에 1,050원의 과자절도 사건이 유죄가 나왔던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이 재판까지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불거진 감독과 선수 간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논란인데 해당 팀은 강원 삼척시 시청 육상팀이었는데 이 해당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게 중계 영상이 그대로 인터넷, SNS에 막 퍼지면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결승선에 통과한 이 선수를 이 감독이 이 수건을 감싸주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생중계가 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거는요. 선수가 강하게 이 수건을 뿌리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독이 강압적으로 수건을 감싸서 이렇게 선수를 보호하려는 듯한 내지는 수건으로 감싸는 듯한 이런 모습이 그대로 중계가 되면서 과도한 신체 접촉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를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면서 사건이 촉발되었습니다. 네, 보면 이제 이 성추행 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됐는데 이제 감독과 선수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었는데요. 감독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마라톤을 하고 나면 이제 체온도 문제가 되고 곧바로 이제 주저앉아 버린다거나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으로 몸을 감싸서 체온도 유지시키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해당 선수가 다시금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은 이것이 어떤 성적인 접촉이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신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강한 압박 때문에 통증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감독의 해명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런 강력한 신체 접촉, 그로 인한 이 선수의 통증 여부에 대해서 선수에게 먼저 어떤 해명을 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이 해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감독 측이 밝힌 의견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요. 다시 사건이 좀 재점화되고 양측의 논란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감독과 선수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강원 삼척시가 진상조사에 나서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지도 궁금하고 지금 영상이 다 남아있잖아요. 이 영상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좀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선수가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 때문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때문에 치료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크게 불거진 것 자체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피해를 본 사람은 선수임이 분명한데 감독이 선수와 어떤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이에 대해서 선수에게 먼저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입장한 표명한 부분에 대해선 좀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제 진상조사라고 한다면은 이 전후 관계에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어떤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는지 선수가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좀 계속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선수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청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이 됐는데 실종된 지 43일 만인 어제 여성의 전 연인이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직 이제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데 체포까지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증거 등등이 나왔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이 타고 다녔던 SUV는 확인이 되었는데 네. 저수지에서 건져 올렸지만 여전히 이 여성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이 실종된 50대 여인의 전 연인을 지금 용의자로 특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 직전에 연락을 한 정황 같은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특히 이 해당 여성의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달고 주행을 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일단 그 해당 여성의 행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폭행치사, 지금 문제될 수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낮은 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차 안에서 다퉜다는 부분, 그래서 폭행이 있었다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나 이 살인이라는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들을 수사기관이 확인을 했다면 이 부분을 용의자에게 제시를 하면서 좀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는 조사를 벌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 폭행치사 혐의 그러면은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혐의 죄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 실종자를 찾는 것이 좀 우선일 예. 것 같고요. 계속해서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폭행치사 혐의이지만 충분히 그 이후의 전후 관계에 따라서 사전에 이런 범행을 모의했는지, 이 모의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을 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